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어젯밤에는 겨울비가 내리셨는데요. 오늘 면회 나가면서 보니 저 멀리 태기산 자락이라든가 보레령 능선은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주 거칠고 세찼는데요. 완연한 겨울같이 느껴졌습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건강을 이유로 책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한번 짤막하게나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판사 조화로운 삶에서 펴낸 그래도 계속 가라. 지은이는 지금은 보호구역이 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남부의 로즈버드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교사이고 역사가이며 민간 전승을 연구하는 민속학자인 동시에 라코타 인디언 부족, 인디언이라는 말보다는 아메리칸 원주민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인디언이라는 말은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던 곳을 정복하면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의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서부 시대를 다룬 히스토리 채널의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고요. 미국 개척사에 대한 어떤 조언도 했고, 에미상 후보에 오른 TV 영화 서부로의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도 많이 집필했고요. 지은이는 조셉 M. 마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며를 통해서 아메리칸 인디언의 어떤 전통의 삶, 그 삶과 철학에서 길어올린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떤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놓아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앞에 프롤로그를 보면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식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이 질문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살다 보면 기쁜 일만큼이나 슬픈 일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으며 일어서는 것만큼이나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단다. 어디 그뿐이겠느냐.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도 있고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지. 너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양지 쪽을 걷는가 하면 때로는 음지 쪽도 걸어야 하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거란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낳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 너는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가지고 있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양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란다. 내 안에는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기꺼이 실패를 감수하겠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있으며 오만을 부리려는 편협함만이 아니라
연민의 정을 느끼는 따뜻한 심장도 함께 들어있지. 아울러 삶을 외면하려 드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삶에 용감하게 맞서고자 하는 용기도 함께 자리하고 있단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강인함이란 삶의 폭풍에 용감하게 맞서고 실패가 무엇인지 알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비탄의 구렁텅이에 빠져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란다. 너는 폭풍 속에서도 일어서야 하고 바람과 추위와 어둠에도 용감하게 맞서야 하지. 폭풍이 부는 것은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좀 더 강인해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란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산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의미한단다. 그것은 비통해하면서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을 뜻하고 사방이 캄캄한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이야. 또한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기를, 다시 한번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에 매달린다는 뜻이기도 하지. 한 걸음 한 걸음이야말로 너를 산꼭대기로, 다음 해돋이의 광명으로, 새로운 나날들에 대한 약속으로 좀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단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산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디딘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하단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도 계속 가라. 질문. 몇 해 전 제렘이라는 젊은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제레미와 가족에게 아버지의 병이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났다는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렇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제레미와 그의 가족들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의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수술과 그 뒤에 이어진 항암 치료는 이미 어려워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제레미는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아버지가 점점 야이고 쇠약해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가족 어느 누구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간구했던 기적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서늘하던 봄날 밤 제레미의 아버지는 저승을 향한 여행길에 올랐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제레미는 슬픔과 혼란, 분노의 소용돌이 속을 헤매면서 괴로워했다.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와 의문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역사 교사인 그는 1년 중 9달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강의 계획을 세우고 리포트를 읽고 교정해주는 일,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서를 교체하는 일보다는 아이의 점을 찍는 일이나 티에 가로획을 긋는 일을 더 중시하는 무관심한 교장을 상대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었다. 대신 여름방학에는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독서나
소프트볼 경기를 즐기면서 지내고는 했다. 교사로서 그는 강의 계획서도 충분히 쓸 만큼 써보았고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도 읽을 만큼 읽어보았으며 이제나 저제나 한결같이 역사의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데에도 대체로 성공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완고함과 편협함이라는 도전에 맞서 교장과 지적인 논쟁을 벌이기를 기대해왔다. 제레미는 아직 젊었지만 삶과 죽음에 관한 해답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 자신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때문에 그는 살아오는 동안 주어진 문제들에 늘 해답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 사람은 자기 친구들 사이에는 늙은 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저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늙은 매는 여든이 훨씬 지났으며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곳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여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으니 늙은 매도 잘 알다시피 인생 자체가 크나큰 여행이기 때문이었다. 늙은 매는 얼마나 많은 산을 올랐고 얼마나 많은 국경을 넘었으며 얼마나 멀리까지 가보았는지 하는 것보다 삶이라는 여행이 경험상으로나 정서적, 정신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여정은 그동안 굽이치며 지나온 수많은 갈림길이나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평선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는 가장 소중하면서도 영원한 교훈은 구부러지고 돌아가고 비좁고 캄캄하며 도전과 장애로 가득 찬 힘든 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은 아무런 노력과 수고도 들일 필요가 없기에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없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쉽게 얻어진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찾기란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었다. 늙은 매는 이렇다 할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부족, 고유의 언어를 더 좋아했다. 머리는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삶의 풍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짙은 갈색 피부는 그의 출신을 말해주었다. 평생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까닭에 구부러지고 흉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손은 아직 튼튼했다. 늙은 매는 평생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온 한편 훌륭한 말 조련사였고 사냥꾼이자 집 짓는 대목이기도 했다. 울타리에 말뚝을 박으려고 얼마나 많은 구멍을 팠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고 땅바닥에 얼마나 많은 기둥을 세웠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실망과 비탄과 슬픔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이 제대로 되었을 때의 만족감만큼이나 실패의 쓰라림도 알고 있었다. 또한 유혹과 조롱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매달리겠다는 결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대개의 남자들, 대부분의 사람들과 엇비슷했다. 그렇지만 제레미에게는 늙은 매가 할아버지였기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보였다. 할아버지에게는 제레미를 끌어당기는 특징이 두 가지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평온한 태도와
대상을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눈길이 바로 그것이었다. 제레미는 대부분의 성장기를 조부모와 함께 보냈지만 어린 시절에도 할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늘 평온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맞이했다. 그런 점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늘 깊고 잔잔한 연못의 고요함과 같은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제레미는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기라도 한 양 슬픔과 혼란에 빠진 채 할아버지에게로 갔다. 노인은 손자를 늙은 사시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거기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산들바람이 스쳐가면서 나뭇잎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시나무 이파리가 바람결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르더구나. 늙은 매가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쩐지 그것이 신의 음성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제레미가 얼마 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의 귀에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얘야,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내 얼굴을 보니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무언가가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형식과 방법만 달리했을 뿐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하지만 분노와 혼란으로부터 그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만큼은 늘 변함이 없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슬픔이 삶의 선물이 되는 이유. 무언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고 할 때 늘 그랬던 것처럼 늙은 매가 손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레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동작이었다. 그 뒤를 이어 종종 가혹하고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와중에도 안도감을 함께 느낀 것이 사실이었다. 한순간 바람이 거세지면서 사시나무 잎사귀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제레미에게는 잎사귀들이 이제 시작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재촉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게 아니라면 자연의 신성한 음성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지긋한 눈길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던 할아버지의 입술이 서서히 벌어졌다. 늙은 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어느 한쪽도 다른 쪽에 비해 덜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다. 만일 모든 것이 늘 똑같기만 하다면 다양성도 흥분도 조화도 있을 턱이 없겠지. 하얀색을 상쇄시킬 검은색도 없고 일출과 더불어 시작된 하루를 마감해줄 일몰도 없고 차가움을 물리칠 따뜻함도 없을 테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여행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가져온단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없는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 인생이란 슬픈 것만은 아니란다. 슬픔이 없다면 기쁨을 갈망하지 않을 터이고 기쁨을 찾으려 애를 쓰거나 기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 같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쁨이나 슬픔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 또 그 둘 중 하나가 얼마나 자주 우리 여행의 동반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들 슬픔보다는 기쁨을 바랄 게야.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게다. 아마도 기쁨을 누리는 동안에도 슬픈 일이 곧 닥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한편으로는 슬픔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지. 오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일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법이란다. 사람들은 곧잘 잊어버리는 것 같구나. 아주 명백하고 간단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하나의 현실이 다른 현실을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란다.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란 한쪽 현실이 다른 쪽 현실의 특성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준다는 점일 것 같구나. 저 봐야 이기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이지. 지는 일이 없다면 이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늙은 매가 미소를 지으면서 담뱃삼지와 담배 싸는 종이 뭉치를 셔츠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러더니 채 1분도 걸리지 않아서 붉은 버드나무 속껍질을 말려서 빻아 만든 담배를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붉은 버드나무 속껍질을 담배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늙은 매는 다른 사람들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구닥다리 물건과 고리타분한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길게 빨아들이더니 눈을 가느스름하게 뜬 채 초원 너머를 바라보며 천천히 연기를 뿜었다. 그러고는 마치 넓은 붓질로 한 번의 지평선을 쭉 그리는 것처럼 손을 뻗어서 천천히 움직였다. 내가 소시적에 이 지역에 살던 마지막 늑대가 사냥꾼의 손에 죽었단다. 이 땅에 새로운 사람들, 백인을 가리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늑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왔더구나. 그 사람들은 늑대가 살생을 좋아하고 남을 해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늑대를 성공적인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들에게 있어 늑대란 그저 흉악한 놈일 뿐이고 따라서 죽여 없애야 하는 짐승이었단다. 하지만 그들은 늑대가 사냥에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더구나. 먹잇감을 놓친 탓에 늑대는 10중8구 배를 굴고 지내지. 그러다가 한 10번째야 가서야 겨우 성공하고 허기를 달랠 수 있었던 게야. 새로운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늑대는 끈질긴 인내로 버텨온 거란다. 그것이 늑대가 생존하는 비결이기도 했지. 그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그 대목에서 제레미가 끼어들었다. 늑대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세계에서 사냥에 성공한다는 것은 곧 늑대 가족의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굶주림과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실패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것은 아니잖아요. 늙은 매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실패한다고 해도 죽음처럼 지독한 재앙이 따르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로 맞을 거다. 두 발로 걷는 인간들에게는 실패가 늘 그렇게 가혹한 것만은 아니지. 하지만 실패는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노력하고자 하는 열정을 꺾어버릴 수 있단다. 우리도 늑대와 마찬가지로 몇 번을 실패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늑대가 일찌감치 깨달은 것처럼 성공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보상 중에 두 가지 점이 가장 중요하단다. 성공이 실패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북돋워 준다는 점이지. 바로 그런 법이란다. 넘어지지 않고서야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니? 굶주려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풍요로움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겠니? 악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판단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결말 없이 어떻게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아비는 우리 곁을 떠났다. 병으로 앓던 끝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이지. 내가 만일 내 아비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을 깊이 생각할 때면 내 아비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울러 상기해야 하느니라.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관문. 할아버지, 왜 이제까지 저는 할아버지가 두려워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내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런 게지. 나도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많았단다. 지금도 무서운 게 하나 있는걸. 네 할미를 잃을까봐 겁이 나는구나.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내 할미와 나는 이제 늙었다. 우리 두 사람은 대부분의 일생을 함께 지내왔지. 만일 내 할미가 먼저 죽기라도 한다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 같구나.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는 않아. 우리가 양지 쪽에 있는 동안 늘 음지 쪽을 두려워하면서 걷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니?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언제 어떤 식으로 닥칠지 모르는 건 확실하다만 그래도 그게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한결 쉽게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언제나 음지를 피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지. 내가 젊었을 때 아버님께서는 내게 햇빛과 그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단다. 두 사람의 여행자 이야기였지. 두 남자가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지방을 전 지역에 걸쳐 여행하고 있었단다. 한 사람은 목각사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었어. 둘은 아주 즐겁게 여행을 했다는구나. 길은 평탄했고 밤을 보내야 하는 곳에는 을의 여인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 도로 곳곳에 경관과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도둑이나 그 밖의 어떤 해코지로부터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다. 안전하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기는 했지만 대신 여행하는 동안 두 사람에게 흥분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단다. 게다가 도전할 만한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 길은 순탄했고 위험한 순간은 단 한 번도 맞이하지 않았어. 당시에는 곳곳에서 역병이 창궐하고는 했는데 두 사람이 찾아가는 지방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구나.
두 사람의 여행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만 같았단다. 목각사나 율법 낭독하는 사람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여행이 계속되었지. 그런데 며칠 뒤 길은 키가 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몹시 어두컴컴한 숲으로 이어졌어. 그러자 율법 낭독자가 숲의 가장자리에 멈춰서더니 단 한 발자국도 떼지 않으려고 했단다.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네. 이것도 여행의 일부 아닌가? 목각사가 말했지. 하지만 난 짙은 그늘이 싫네. 저 어둠 속에 무엇이 웅크리고 있을지 모르지 않나.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야생 짐승이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숲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는 하는 곳이지. 다른 여행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라. 어쨌거나 이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는 누구도 모른다네. 하지만 이 안에 가장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 겁에 질린 율법 낭독자가 뒷걸음질을 쳤단다. 도대체 무얼 말하는 건가? 도둑이나 야생 짐승보다 더 위험한 게 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네의 두려움. 목각사가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대답이었다는구나. 목각사는 숲의 어둠 속으로 깊숙하게 걸어 들어갔단다. 거기서 강도질할 대상을 찾고 있던 떼강도로부터 몸을 숨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성난곰을 피해 나무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다더구나. 물을 찾아 오솔길을 벗어났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다지. 하지만 용케 다시 오솔길을 찾아낸 끝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 그는 마침내 숲의 건너편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빛나는 태양을 맞이했단다. 그동안 율법 낭독자는 그늘을 맞닥뜨리기가 두려운 나머지 숲의 가장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더구나. 그 율법 낭독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제레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는 그냥 숲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나요? 네 생각은 어떠냐? 늙은 매가 되물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실제보다 숲을 더 어둡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랬다면 그는 목각사가 터득한 바를 끝내 깨달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럼 목각사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때때로 우리는 어둠과 그 어둠이 지니고 있는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빛의 진가를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숲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은 사람은 그늘도 삶의 일부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제레미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렇단다. 게다가 그런 사람은 두려움에 굴복한 채 그것에 용감하게 맞서는 경험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겠지.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모두들 이따금 그런 실수를 저지르곤 한단다. 나도 내 할미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 대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면서 감사할 작정이다. 아울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데 대해 우리 할아버지들께도 감사를 드려야겠구나. 희망은 절망의 동반자. 강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기를, 다시 한번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에 매달린다는 뜻이니
살다 보면 우리 모두 그 형제나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순간에 부닥치게 된단다. 하지만 심장이 한 번 뛰고 난 다음의 고요함 속에서 삶이 다음번 박동을 위해 힘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희망을 품어야 할 시간이란 다시 말해서 절망이 우리 목구멍을 움켜쥐고 있을 때란다. 우리 자신을 추슬려야 하는 때라는 말이지. 희망이란 삶을 유지시켜주는 생기 가운데 하나거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란다. 모든 것이 잘 끝나리라고. 우리가 하고자 계획한 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험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니라. 희망이란 어떤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서 각자의 주의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노예는 자유를 바라고 부자는 행복하기를 희망하지. 하지만 희망은 주로 짓밟힌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더구나. 그것은 실패나 비극을 겪어본 사람의 가슴이나 마음속에 들어있거나 평지보다 더 가팔라 보이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단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모두 추위를 피할 피난처를 바라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며 짐을 벗어버리기를 한 번만 더 기회가 찾아오기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더 갖기를 바라는 처지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지. 희망한다고 해서 항상 바라는 결과가 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란다. 모든 노예가 다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며 모든 부자가 다 행복을 얻는 것도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역경에 더 큰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되겠지. 그러니 얘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희망에 매달려야 한단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내가 그 태양을 볼 수 있도록 희망이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끊어서 읽었는데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